강남구 테헤란로의 유리 건물은 오후 6시가 되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5층 창유리에 저녁 햇살이 비스듬히 꽂히고 사무실 안에는 잔잔한 키보드 소리와 마감을 앞둔 긴장감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그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34살 최연소 재무이사. 그녀의 책상은 창가 끝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은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네, 내일 봐요. 누군가 그 말을 건넬 때마다 지은은 속으로 그 무게를 가늠하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아무도 그녀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흔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지은은 매일 스스로에게 말하였습니다. 책상 위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켜졌다가 꺼졌습니다. 발신인은 아버지였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진동이 멈추었습니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녀는 서류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받지 않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었습니다. 지은이 처음으로 그 집에서 이방인임을 느낀 것은 12살이었습니다. 용인의 저택은 넓었습니다. 대리석 계단, 하얀 페인트 벽, 정원 끝까지 이어진 잔디밭. 아버지 한도윤이 새 아내 서미라와 그녀의 딸 수진을 데려온 것은 지은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지 채 2년이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서미라는 처음에는 다정하였습니다. 아니, 다정한 척을 하였습니다. 그 차이를 지은이 눈치챈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식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저녁이면 서미라와 수지는 달라졌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지은을 건드렸습니다. 아버지랑 안 닮았다.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이상하지 않아, 수진아? 수지는 고개를 기울이며 천연덕스럽게 받았습니다. 진짜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나도 가끔 해. 그 말은 밥상 위에 툭 던져진 돌처럼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지은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국물이 식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법을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하였는지도 모릅니다. 한도윤은 언제나 바빴습니다. 새벽에 나가고 밤늦게 돌아왔으며 돌아와서는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집안이 조금씩 기울어져 가는 동안 그는 그 기울기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지은에게 아버지의 부재는 물리적인 것이기도 하였지만 더 안쪽에서는 의지의 문제이기도 하였습니다. 섬이라는 조용히 그러나 완전하게 집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가사 도우미에게 지시를 내리는 목소리,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 식탁의 자리 배치, 그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지은의 방도 2층 끝자락,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사가 끝난 날 섬이라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였습니다. 조용한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 여기가 더 잘 맞을 것 같아서. 지은은 그때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책상을 창가에 붙이고 창문 너머 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어느 방에서 보아도 같은 색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17살 겨울, 지은은 그 집을 나왔습니다. 캐리어는 작았습니다. 교복 2벌과 책 몇 권,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장 중이었고 섬이라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의 방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현관문을 닫으며 잠깐 멈추었습니다. 누군가 나올 것 같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집의 공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차갑고 넓고 자신과 관계없는 공기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지났습니다. 지은은 대학 등록금을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채웠습니다. 졸업 후 작은 회계법인에서 시작하여 이직을 거듭하였고 32의 팀장, 34세 이사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강남의 사무실, 반듯한 아파트, 흔들리지 않는 월급,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직함. 그러나 밤이 되면 사무실의 마지막 불을 끄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순간이면 지은은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정확히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러나 아주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오늘도 휴대폰에는 부재중 전화 한 통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어둠 속에서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 사이 어딘가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상속은 피로 증명하라고요? 이메일은 오전 10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지은은 예산 보고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에 새 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우석 정우석 변호사였습니다. 제목은 단출하였습니다. 한도윤님 유언장 낭독 관련 참석 요청. 지은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메일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흘 전 별세하였다는 내용이 첫 문장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슬픔이 먼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먼저 들어선 것은 어색함이었습니다. 오래 닫아두었던 서랍을 갑자기 열었을 때와 비슷한 낯설고 묵직한 감각이었습니다. 부재중 전화 한 통, 받지 않았던 그 전화가 마지막이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보고서 파일을 저장하고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의 테헤란로는 여전하였습니다. 차들이 지나고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석 여부를 묻는 메일 칸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하였습니다. 손가락이 전송 버튼 위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눌렸습니다. 사흘 후 지은은 용인으로 향하였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도심이 빠져나가고 한적한 주택가가 펼쳐졌습니다. 어릴 적 이 길을 달릴 때면 차 안에서 잠들곤 하였습니다. 아버지 옆에 앉아 그의 재킷 소매를 살짝 쥐고 그 시절의 기억은 흐릿하고 따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았습니다. 저택의 철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낯선 차들이 여러 대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캐리어 없이 왔습니다. 가방 하나만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들르는 것이었습니다. 현관 계단을 오르는데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2층 창문이었습니다. 서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흰 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지은과 눈이 마주치자 서미라는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얼굴에 스친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은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친척들, 오래된 지인들, 낯익은 얼굴과 낯선 얼굴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조문 분위기와 유언장 낭독을 앞둔 긴장감이 묘하게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지은이 거실 안으로 걸어 들어가자 대화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시선들이 모였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옆 사람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게 첫째 딸이래. 올해 연락 끊고 살았다던데. 상속 받으러 온 거겠지. 이럴 때만 나타나는 거 아니야. 지은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종류의 말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5년 동안 그녀는 이보다 더 직접적인 말들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변호사 정우석이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언장 낭독은 1시간 후에 진행됩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 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받아들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한수진은 28이었습니다. 지은보다 6살 아래였습니다. 어릴 적 식탁에서 천연덕스럽게 말을 뱉던 그 아이는 이제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를 가진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지은을 발견하였습니다. 잠깐 멈추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네요, 언니. 지은은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왔어. 수진은 친척들에게 인사를 돌렸습니다. 능숙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익숙한 사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유언장 낭독 시각이 가까워지자 변호사가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소파와 의자에 나누어 앉았습니다. 서미라가 계단을 내려와 정면 소파에 앉았습니다. 지은과 같은 공간에 앉는 것이 5년 만이었습니다. 서미라는 지은을 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조용히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잠깐요. 시작 전에 한 가지 확인했으면 해요. 시선이 수진에게 모였습니다. 언니가 아버지의 친딸이 맞는지 DNA 검사로 확인하고 나서 상속을 진행하자고요. 상속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거니까요. 순서가 맞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은 무릎 위에 놓인 손이 잠깐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된 말이었습니다. 12살의 식탁에서 처음 들었고 17의 겨울에 마지막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이 이렇게 다시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잠깐의 침묵이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사람 전부 받아야지. 상속이 피에 달린 거라면 나뿐 아니라 모두가 증명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의 미소가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방 되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죠. 언니가 먼저 하면 우리도 할게요. 그래. 먼저 하지. 지은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팽팽하였습니다. 그때 서미라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그 얼굴 위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공포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빨리 사라졌지만 지은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수진의 제안에 당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대답에 반응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마음 한켠에 걸렸습니다. 유언장 낭독은 다음 날로 미루어졌습니다. 변호사는 절차상 양측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지은은 저택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의 공기는 차고 건조하였습니다. 겨울이 아직 물러가지 않은 날씨였습니다. 지은은 철문 앞에 서서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DNA 검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오래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이 무뎌질 때까지 같은 말을 수없이 들어온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미라의 그 표정은 달랐습니다. 단순히 상속을 지키려는 사람의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킬까봐 긴장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차이를 오래 사람을 관찰해온 습관으로 알아채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자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택시를 부르며 지은은 결심하였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이번에는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것으로 끝내지 않겠다고. 17의 겨울과는 다를 것이었습니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3층 서재, 너를 위한 방. DNA 검사는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지은은 그 일주일을 저택 안에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 정우석이 자리를 비우시면 절차가 복잡해진다고 하였고 지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울 아파트로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것보다 이곳에 있는 편이 나았습니다. 무엇보다 서미라의 그 표정이 아직 마음에 걸렸습니다. 배정받은 방은 1층 끝자락의 객실이었습니다. 서미라가 직접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가사도우미 김분여 씨가 조용히 이끌었습니다. 방은 깨끗하였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방 특유의 건조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2층 계단 옆에도 거실 선반 위에도 복도에도 크고 작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사진들을 지나치며 무심코 자신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구석에 작게 아버지와 서미라가 가운데 서고 수진이 그 옆에 붙어 섰으며 지은은 언제나 한쪽 끝에 반쯤 비켜선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진사가 그렇게 세웠는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인지 지은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모든 사진에서 자신이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커튼을 치고 불을 껐습니다. 장례식은 사흘째 되는 날 치러졌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들, 사업 관계자들, 먼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저택 안팎이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국화꽃 향기와 낮게 깔린 대화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지은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유가족석에는 서미라와 수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상복, 단정하게 묶은 머리, 고개를 숙인 자세. 두 사람은 완벽하게 슬픔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추도문이 낭독되었습니다. 고인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 수진을 곁에 두고 지은은 그 문장을 들으며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정원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책자를 펼쳐보았습니다. 유가족 소개란에 배우자 서미라, 딸 한수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책자를 덮었습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슬프다는 감각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떤 사실이 이렇게 문서화되고 활자화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읽힌다는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녀가 이 가족의 일부였던 시간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도중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간 오후였습니다. 김분여 씨가 다가온 것은 지은이 마당 한켠에 혼자 서 있을 때였습니다. 70에 가까운 나이의 여성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이 이 집에 살던 시절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던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지은 씨,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주변을 한번 살핀 뒤 앞치마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힌 쪽지 하나.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맡기셨어요. 꼭 지은 씨 손에 전하라고. 지은은 열쇠와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필체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 일기장 첫 장에 아버지가 써준 이름, 그 획과 같은 손에서 나온 글씨였습니다. 3층 서재, 너를 위한 방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은은 쪽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김분여 씨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내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지은은 손안의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오래된 열쇠였습니다. 황동빛이 발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진 뒤였습니다.
저택 안은 조용하였습니다. 서미라와 수진의 방 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고 지은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2층 끝에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 계단 앞에는 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올라가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지은은 한 번도 거기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계단은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한 칸씩 올랐습니다. 3층 복도 끝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래된 원목 문이었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돌아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은 넓지 않았습니다. 책상 하나, 서랍장 하나, 그리고 벽이었습니다. 그 벽이 문제였습니다. 사진들이 빼곡하였습니다. 대학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찍힌 지은의 뒷모습,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지은의 측면, 어느 회사 건물 앞에 서 있는 지은, 신문 기사를 오려 붙인 스크랩, 인터넷 기사를 인쇄한 종이, 한지은 재무이사 선임, 최연소 이사 발탁, 그리고 이름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찍힌 지은의 얼굴들. 아버지가 찍은 것도 있었고 누군가에게 부탁한 것도 있었으며 멀리서 몰래 담은 것도 있었습니다. 지은이 알지 못하는 날들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녀가 이 집을 떠난 뒤로도 누군가는 그녀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벽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한 장을 건드렸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하였습니다. 기억하지만 그날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파일을 펼쳤습니다. 첫 장은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의뢰인 한도윤, 검사 대상 한지은, 부녀관계 유전자 일치도 99.99%, 날짜는 12년 전이었습니다. 지은이 22살이던 해였습니다. 이 집을 떠나고 나서 5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숫자를 바라보았습니다. 99.99%.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그 결과를 들고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서랍 안에, 아니 이 방 안에 넣어두고 혼자 갖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의뢰인 한도윤, 검사 대상 한수진, 유전적 연관성 없음. 지은은 페이지를 덮지 않았습니다.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DNA 검사를 꺼낸 이유가 이해되었습니다.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선수를 치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미라의 그 표정도 이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당사자는 한도윤과 서미라.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지은이 이사직에 오르던 해와 같은 해였습니다. 합의 조건에는 거주 유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혼 후에도 서미라가 이 저택에 거주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간은 한도윤 사망 시까지. 이미 남남이었던 것입니다. 지은은 파일을 덮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하였습니다. 벽의 사진들이 사방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방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지은은 생각하였습니다. 찾아올 수 없어서였는지, 찾아갈 자신이 없어서였는지, 그 이유는 이제 물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방은 아버지의 고백이었습니다. 말로 하지 못한, 오지 못한, 그러나 끝내버리지 못한 것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은지는 지은도 아직 몰랐습니다. 열쇠를 손안에 쥐었습니다. 이 방 안의 것들은 이제 지은이 알고 있었습니다.
섬이라도 수진도 모르는 것들을 묵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슬픈 것들이었지만 지은은 그것을 덮어두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창밖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열쇠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는 올라올 때보다 조금 더 단단하였습니다. 정우석 변호사의 사무실은 광화문 근처 20층짜리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약속 시각보다 10분 일찍 도착하였습니다. 안내 직원이 회의실로 이끌었습니다. 긴 테이블과 가죽 의자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도심. 지은은 창가에서 가장 먼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습니다. 서미라와 수지는 함께 들어왔습니다. 서미라는 지은을 보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자리에 앉으며 시선을 테이블 위 봉투에 고정하였습니다. 셋이 같은 테이블에 앉은 것은 5년 전 어느 명절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석이 들어왔습니다. 인사를 건네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유 원장의 본문은 이미 한 차례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정우석은 추가 조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본인의 재산은 오직 생물학적 자녀에게만 상속한다. 청구인은 DNA 검사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거부시 상속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낭독이 끝난 뒤 회의실은 잠시 조용하였습니다. 수지는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섬이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우석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읽겠습니다. 한지은 씨. 지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윤과의 부녀관계 유전자 일치도 99.99%.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은은 그 숫자를 들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기쁨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하고 안도라고 부르기엔 너무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12살 식탁에서 처음 들었던 말, 17겨울 현관문을 나서며 등 뒤에 남겨두었던 말, 아버지랑 안 닮았다. 진짜 딸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 말들이 이 순간 숫자 하나에 의해 조용히 부서졌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러나 완전하게. 이어서 한수진 씨. 수진이 미세하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한도윤과의 유전적 연관성, 없음. 회의실의 시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은 처음에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우석이 서류를 내려놓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러다 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검사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검사가 100%는 아니잖아요.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2차례 진행한 결과입니다. 수진 씨, 그래도 다시 해요. 나는 인정 못해요. 수진의 시선이 서미라에게로 향하였습니다. 엄마. 서미라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알고 있었어? 언니가 진짜 딸이라는 거. 나는 아니었다는 거. 서미라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이미 대답이 있었습니다. 수진도 그것을 읽었을 것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수진의 목소리에서 물음표가 사라졌습니다. 서미라는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잔잔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보았습니다. 70이 가까운 손이었습니다. 주름지고 일한 손이었습니다. 수진아. 서미라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내 자리를 뺏기지 않게 하려고.
지은이가 이 집에 있으면 언젠가는 내 몫이 줄어들 것 같아서 그래서 내쫓았다. 어린 게 버티지 못하고 나가게 만들었다. 수지는 서 있었습니다.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잡은 채로 다 나를 위해서였다고. 그래. 나를 위해서 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섬이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수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힘이 빠진 것처럼 내려앉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그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이 순간을 오래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를 꿈꾸며 살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언젠가는 진실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가슴 안에서 올라오는 것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쓰라렸습니다. 수진을 바라보며 지은은 오래전 12살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구도 안에 세워진 아이. 차이가 있다면 자신은 구석으로 밀려난 쪽이었고 수지는 보호받는다는 착각 안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뒤틀린 사랑이었습니다. 섬이라는 딸을 위한다고 하였지만 그 방식이 한 아이를 집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온 또 다른 아이는 오늘 그 사랑의 진짜 무게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우석이 조심스럽게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 절차는 이후에 다시 논의하시지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섬이라는 회의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은 옆에 섰습니다. 나란히 엘리베이터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뒤에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한테 했던 말들, 식탁에서 엄마 옆에서 했던 말들.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줄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나도 그렇게 믿었어. 언니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거 알아.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지은은 그 노력을 알아챘습니다. 알아. 짧게 말하였습니다. 충분하지 않은 거 나도 알아. 그래도 들었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수지는 잠깐 망설이다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섰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20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예전의 것과 달랐습니다. 식탁 위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거나 짓누르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같은 무게를 나누어 지고 있는 그런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1층 로비로 나왔습니다. 지은은 바깥으로 걸었습니다. 광화문 거리는 여전히 분주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봄이 조금씩 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2달 전보다는 덜하였습니다. 지은은 잠깐 멈추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짜는 없었습니다.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던 섬이라 그 두려움이 만들어낸 말들, 그 말들 안에서 자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들려야 했던 두 아이.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3층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용기 없음이었는지 또 다른 두려움이었는지 지은은 아직 판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그 집의 일부였다는 것을. 구석에 작게 서 있던 사진 속 아이도 끝내 열쇠를 맡겨두었던 딸도 모두 자신이었다는 것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대학 시절 유일하게 연락을 놓지 않았던 친구였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 있어? 밥 먹자.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당연하지. 어디서? 지은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걸음을 옮겼습니다. 방향은 서울 도심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용인이 아니라 앞이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것은 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상속은 유언장대로 처리되었습니다. 섬이라는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저택에서 나왔습니다. 수진과의 연락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가끔 짧은 문자가 오갔습니다. 많은 말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오가는 말들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꾸미거나 찌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전 지은은 서울 서촌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오래된 한옥 지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커피를 시켜놓고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외할머니 이정옥이 들어왔습니다. 여든이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지은을 발견한 순간 그 눈이 달라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주 앉은 뒤 한동안은 말이 없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지은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지은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를 떠올리게 하는 눈매였습니다. 기억 속 엄마의 얼굴은 흐릿하였지만 눈매만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눈매가 지금 자신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컸다. 외할머니가 먼저 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게 내가 중학교 다닐 때였으니 오래됐지. 네. 그 집이 연락을 막았다. 내가 전화를 해도 번번이 가로막혀서. 내가 알고 있었니? 지은은 잠깐 생각하였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외가 쪽이랑은 연이 없는 줄만 알았어요. 외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이걸 전하려고 오래 기다렸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낡은 종이 상자였습니다. 외할머니가 그것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 엄마 거다. 결혼 반지. 지은은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반지는 가늘고 단순한 금반지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반지를 들어 빛에 비추었습니다. 도윤수현. 아버지의 이름과 엄마의 이름이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말하였습니다. 내 엄마는 이걸 내가 받기를 바랐다. 마지막에 나한테 맡기면서 그랬어. 지은이 손에 꼭 쥐어달라고. 지은은 반지를 손 안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오래 상자 안에 있었던 탓이었습니다. 그러나 손바닥 온기에 곧 따뜻해졌습니다. 외할머니가 손을 뻗어 지은의 손을 덮었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내 엄마가 너를 많이 사랑했다.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녁, 지은은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3층 서재의 파일 맨 뒤에 끼워져 있던 편지였습니다. 처음 발견한 날 밤에는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로 몇 번 펼쳤다가 다시 접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읽기로 하였습니다. 편지지는 2장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반듯하고 또박또박한 글씨였습니다. 지은아, 이 편지를 내가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방을 찾았다는 것은 내가 끝까지 도망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너답다.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해야겠다. 아비로서 해줘야 할 말을 너무 늦게 한다는 것을 안다. 너를 지켜주지 못하였다. 그 집에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면서도 모른 척하였다. 그것이 비겁함이었다고 이제야 쓴다. 한 가지만 알아다오. 너는 한 번도 실수가 아니었다. 내가 태어난 날 나는 처음으로 무언가를 제대로 한 것 같았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변한 것은 내 용기였다. 늦었지만 사랑한다. 지은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점점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한동안 그 불빛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한 번도 실수가 아니었다. 그 문장이 가슴 안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정확히 오래 비어있던 자리였습니다. 12살부터 비어있던 곳이었습니다. 채워지는데 22년이 걸렸습니다. 늦었지만 닿았습니다. 지은은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오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지은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상사는 붙잡았습니다.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인사를 마쳤습니다. 재무 컨설팅으로 독립하기로 하였습니다. 회사 안의 이사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으로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강원도 동해안이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5년 전 지은의 이름으로 사두었던 집이었습니다. 등기부에 한지은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그 집에 발을 들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사두기만 하였다고. 이삿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상자 2개, 노트북, 그리고 반지와 편지와 사진 한 장. 집은 작고 조용하였습니다. 마당도 없었고 주차장도 좁았습니다. 그러나 거실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파도가 왔다가 갔습니다. 지은은 이사한 첫날 밤 그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를 정리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3층 서재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사진을 오래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매일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접어 그 옆에 두었습니다. 엄마의 반지는 작은 접시 위에 올렸습니다. 금빛이 저녁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도윤수현. 두 사람이 함께 있던 시간의 증표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서 태어난 것이 지은이었습니다. 3가지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사진과 편지와 반지.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고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지은이 가진 가족의 증표였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짜였습니다. 밤이 되면 파도 소리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지은은 창문을 조금 열어두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파도가 왔다가 물러나는 소리, 규칙적이고 느린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12살의 식탁이 떠올랐습니다. 17의 현관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던 그 겨울 새벽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아직 있었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기억들이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있었던 일이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만들어낸 어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한 아이를 오랫동안 흔들었지만 아이는 결국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진짜였어. 파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물러났습니다. 또 왔습니다. 지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랫동안 찾아오지 않던 잠이 그날 밤에는 쉽게 왔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 사이를 채웠습니다. 고요하고 넉넉하고 충분한 소리였습니다. 창밖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한지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잠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였습니다.